예, 4월 13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지만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이제 금융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시점이 임박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해외 CPU를 점진적으로 퇴출시켜라 이렇게 당국에서 통신사들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 많이 빠졌고요. 한국 관련 지표들도 대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보면 뭐 3대 지수 전부 다 1.2%에서 1.6% 정도 빠졌고 러셀 2000 지수는 2%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종목이 빠진 게 아니라 대부분 빠졌습니다. 나스닥 100에서 애플이 상승률 1인데 그게 0.86%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한 그런 날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작년 11월 이후에 깨진 적이 없었던 51선에서 잠깐 그 선 정도 터치했다가 거기서 낙폭을 줄인 거, 그러니까 이 정도가 다행스러운 거고 전체적으로는 뭐 매도 심리가 워낙 강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뭐 첫 번째 시장에 영향을 준 건 실적인데 기업들의 실적, 이날 나온 주요 기업들을 보면 예상치 다 상회했어요. 뭐 매출도 그렇고 EPS, 주당 순이익도 대체로 다 예상치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JP모건이 6% 넘게 급락을 하면서 51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1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순이자 이익이 부진할 것 같다. 이런 전망.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자기 돈 가지고 벌어들인 돈에 이자로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투자자들 또는 이제 어떤 예금자들 돈을 받죠. 근데 그 돈에 대한 어떤 이자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차이를 순이자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진할 것 같다. 생각보다 돈 좀 덜 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보다 앞으로 전망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작동이 됐고. 근데 원래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전망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가 좀 예민할 때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 안 그래도 하락 출발했는데 낙폭을 키운 건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충돌할 것 같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란이 술 이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측에서는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함을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뭐 조만간 이란이 공격을 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또 기자들한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뭐 친이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쪽에다 로켓포 40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뭔 일 벌어질 것 같다. 이게 또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또 증시가 안 열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매도해서 현금 만들어 놓고 넘어가자 이런 정서들이 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중동 지역의 정세는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우려를 또 자극을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우려도 또 부각이 됐는데 그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지금 경제 어떨 것 같아요? 어때요? 그다음에 향후 전망은 그다음에 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항목을 설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지난달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나 생각을 해보면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도 높게 나오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내려가나 보다 했었는데 수치적으로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물가가 높이 올라가고 대선도 앞두고 이런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겠구나. 그래서 또 소비 심리가 위축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오냐 오냐 하다가 이제 잘못하면 경기에 영향을 주겠는데 이런 걱정을 또 자극을 하는 그런 지표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많이 빠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빠졌고 AMD 같은 경우는 뭐 4% 넘게 안 그래도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이제 고점 대비 거의 20%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중국 통신사들에게 외국 CPU를 퇴출해라. 2027년인가요?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퇴출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또 의존도가 좀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주가 그동안은 시장을 좀 지탱시켜줬던 그런 업종이었는데 이날은 이제 반대로 밀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좀 했습니다. 연준 인사들 발언을 보면 이제 대체로 좀 조심스러웠는데
오스틴 굴스비는 대체로 발언을 증시에 우호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좀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상품 가격을 자극하는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마지막 단계에서 좀 고전하는 것 같다. 이게 보통 이런 발언하면서 조금 시장이 좋아하는 발언을 섞었던 사람인데 이날은 그런 발언이 없었고요. 제프리 슈미드 같은 경우는 선제적이나 반대한다.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메리 데일리도 금리나 전혀 급하지 않다. 데이터가 2%로 향하는지 확신이 생겨야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수잔 콜린스가 그나마 이제 조금 비둘기적인 발언을 섞어서 말했는데, 목표 때까지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몇 번은 내릴 것 같아. 뭐 한두 번 정도는 내릴 것 같아.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증시에 이렇게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채금리가 빠져서요.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데 국채금리는 왜 빠졌냐?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이니까 그러면 국채를 지금 사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채 쪽에 매수가 가동이 되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빠진 게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냐 아니면 제가 이제 이번 주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이 있는데 금요일에는 국채 발행 일정이 없었다. 장기물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금요일에 금리가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 때문인지 좀 애매하죠. 근데 이걸 판단하기가 더 어중쩡한 게 일단은 달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 있잖아요. 달러는 올랐어요. 그러면 국채도 안전자산 때문에 금리가 빠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금은 내렸습니다. 이거 금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좀 엇갈리게 발언해서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혼란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국채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뭐 이유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사실 반응은 다르긴 한데 일단 우린 급한 건 이제 금리 내려가는 건 좀 다행이죠.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너무 올라가서 106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일부에서는 달러가 과매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우리 증시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제 좀 주말 사이 가장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달러인 것 같습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빼고 한국 관련 데이터 보면 MSCI 한국 지수가 3.56%나 하락을 했고요. 야간 선물은 1.42%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우리 증시가 만약에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다라면 한 3, 4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환율은 1,380원, 제법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종가보다 조금 올라간 거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1,400원 눈앞에 두는 거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환율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 이란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주말 사이에 공격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틀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 시간 금요일에서 이틀 이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이틀 이내면 지금으로서는 이게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공격이 나오게 되는지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수위가 뭘로 되느냐. 일단 보도상으로는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정교한 타격을 한다. 이란이 지금 저렇게 보복 공격하려고 하는 게 외교 시설에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돌려주려고 한다라는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그 이상 된다라면 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일은 없으니까 안 그래도 보복을 할 텐데 더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저 위협만 하는 거랑 실제로 공격하는 거랑은 또 이란 입장에서는 또 득실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어쨌든 뉴스는 봐야 될 것 같고 국채금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지금은 안전자산 이거 금리가 내려가는 요인이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이건 또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좀 요란하게 움직일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 공격도 좀 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진정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미국 금융기관들이 실적 발표 끝나면 이제 올해 업무를 위해서 채권 발행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금리를 높여놓는 게 좀 낫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좀 요란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이 좀 신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세게,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엄청나게 센 매파적인 발언은 또 없어요. 근데 조금 유하게 발언했던 사람들은 중립으로 좀 돌아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냥 데이터 보자 이렇게 좀 돌아서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일주일 평균 한 10개 이상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는 시점이라서 당분간 이제 좀 뉴스로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이제 발등의 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달러 강세냐, 원화 약세냐. 일단은 달러도 강세지만 원화는 더 약세입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유난하게 더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서 달러 인덱스가 과매수다, 이런 주장이 미국에서도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뭐 106이면 사실 105 이상은 조금 좀 센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인식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으면 달러 강세보다 우리나라 원화 약세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아주 심하게 자극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외교나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원론적인 것만, 데이터만 설명드리면, 호르무즈 해협이 저기 있잖아요. 이게 뉴스원에서 제공한 차트입니다. 거기 기사에 나온 거. 이게 이제 여기 이라크, 사우디, 이란 요 사이에 이제 바다가 있고, 여기 되게 좁은 해역. 그러니까 여기서 유전에서 이제 원유 캐내고 이걸 유조선에다 실어 나를 때 여길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필이면 사우디, 이라크, 이란 여기에다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루에 2,100만 배럴 정도를 수송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약 20%, 많을 땐 이상 되기도 합니다. 20% 수송을 하는데, 이게 특히 이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순으로 여기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 2,100만 배럴이라고 하지만 저기 상당 부분은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에 원유를 사느라고 달러를 더 많이 사겠구나, 쓰겠구나. 그 환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도 있죠. 실제로 이제 봉쇄가 된다라면 또 공급망 이슈로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다른 우회로도 있고 파이프로 또 수송하는 것도 하루에 한 500만 배럴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500만 배럴인지 하여튼 500만 배럴이라는 수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 호르무즈 해협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는 이제 상당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란도 선택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전쟁으로 가는 게 이란도 과연 할 거냐. 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출 규제 받으면 이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중동 국가 중에서는 특이하게 땅이 괜찮아요. 다른 나라는 다 사막인데,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아가지고 경제 제재만 풀리고 하면 그 땅에서 이제 농업도 발달시키고 그 돈으로 막 개발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중동 국가 내에서는 만약에 경제력만 받쳐준다라면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석류 같은 거, 이란산 석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일도 제법 나옵니다. 중동 국가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제재를 세게 입는 그런 국면으로 과연 갈 수 있을 거냐라는 의구심은 좀 들긴 하죠. 수위 조절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정세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뉴스가 이스라엘, 하마스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의 깊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되는 뉴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주말 또는 주중에도 계속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